당신 감히 내 지갑에 손을 대? 이깟 국수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도둑질이야. 분식집이 떠나가라 소리치는 이 남자, 김도윤 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과거의 인연을 비웃어주기 위해 새 파트너와 함께 이곳을 찾았죠. 하지만 넥타이를 메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갔던 그는 불과 30분 뒤 지갑도 명예도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까지 모두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납니다. 도윤 씨가 그토록 무시했던 4,000원짜리 국수 그릇 아래에는 그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과연 그날 분식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도윤 씨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봅니다. 김도윤 씨는 현관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의 매듭을 3번째 다시 묶었어요.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흐트러진 모습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죠. 짙은 회색 양복 어깨 위로 내려앉은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 그의 눈에 포착되었답니다. 도윤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검지 끝으로 그것을 강하게 튕겨냈어요. 마치 눈앞에 거슬리는 부하 직원을 내치듯이 말이죠.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뚝뚝 하고 넓은 집안을 울렸죠. 도윤 씨는 신발장 위에 놓인 차 키를 집어들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내려놓았어요. 대신 긴 구두 주걱을 꽉 쥐고 구두 뒤축을 구겨 신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구두코는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반짝였지만 정작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즉, 관리가 엉망이군. 그는 아파트 복도에 약간 비뚤어진 센서 등을 올려다보며 짧게 내뱉었어요. 그러고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섰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시하고 판단하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도윤 씨의 번쩍이는 구두가 재래시장의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를 위태롭게 딛기 시작했어요. 시장통은 생선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윤 씨는 마치 오물이라도 피하듯 바지 밑단을 살짝 치켜들고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의 옆에서 정은 씨가 채소 가게의 붉은 바구니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도윤 씨는 그녀의 팔꿈치를 툭 치며 앞장서 걸었어요. 그의 시선은 좌판에 놓인 물건들이 아니라 그것을 파는 상인들의 투박한 손과 얼룩진 앙치마를 훑고 지나갔죠. 두 사람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때가 낀 미닫이 문에는 잔치국수 4,000원이라고 적힌 종이가 대충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도윤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 가격표를 한참이나 노려보았답니다. 마치 결제 서류의 오타를 찾아낸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리며 정은 씨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가격에 뭘 팔겠다는 건지. 원산지는 안 봐도 뻔하군. 위생관념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윤 씨는 문 손잡이를 잡는 대신 정은 씨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뒷짐을 졌어요. 드르륵 낡은 문이 열리자 뜨거운 김과 함께 멸치 육수 냄새가 확 끼쳐나왔죠. 도윤 씨는 미간을 좁히며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이곳의 모든 것을 등급 매겨버린 후였답니다. 도윤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다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벅벅 문질렀어요. 하얀 면에 거뭇한 기름때가 묻어나자 그는 혀를 차며 손수건을 구겨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죠. 정은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그때 주방 커튼을 걷고 주인 여자 미경 씨가 물병과 컵을 쟁반에 담아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도윤 씨가 밀어놓은 더러운 손수건을 보고도 아무런 말 없이 물컵을 내려놓았죠.
여기 국수 2개. 국물은 좀 뜨겁게 하고. 잔돈 남는 건 그쪽 가지쇼. 행주나 좀 새로 사서 쓰게. 도윤 씨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시선은 미경 씨에게 주지 않은 채 벽에 걸린 달력만 쳐다보면서 말했죠. 미경 씨가 그 돈을 집어 들려던 찰나였어요. 쟁반을 받치고 있던 그녀의 오른쪽 손등, 검게 그을린 오래된 화상 흉터가 도윤 씨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달그락. 미경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물컵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시선이 도윤 씨의 넥타이 매듭에서 멈추더니 이내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짚었죠. 정은 씨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도윤 씨의 얼굴과 손등의 흉터를 번갈아 보았지만 도윤 씨는 여전히 턱을 치켜든 채 식당 천장의 거미줄만 찾고 있었답니다. 주문 안 들어갔나? 왜 서 있어요? 도윤 씨의 재촉에 미경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녀는 커튼 뒤로 사라지기 직전 다시 한번 멈춰서서 도윤 씨의 뒷모습을 길게 응시했답니다. 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도윤 씨에게 형벌과도 같았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3번이나 확인했고 그때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분식집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답니다. 주방에서는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물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음식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도윤 씨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수저통 뚜껑을 검지로 톡, 톡 두드리며 불안한 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좁은 가게 내부를 샅샅이 훑으며 지적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치 감사를 나온 위생과 직원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그러다 도윤 씨의 눈길이 벽면에 걸려있는 낡은 달력에 멈췄어요. 은행 이름이 크게 박힌 그 달력은 바람이 불 때마다 팔락거렸는데 날짜 칸마다 붉은색 사인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도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어내려갔어요. 화상외과, 오후 휴진. 달력 옆에는 누렇게 변색된 A사 용지가 한 장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주 화요일은 병원 진료로 오후 장사 쉽니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도윤 씨는 코웃음을 치며 정은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보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평일 대낮에 문을 닫는다니 이래서야 돈을 벌겠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기본이. 도윤 씨는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경영 컨설턴트라도 된 양, 턱을 문지르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정은 씨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달력의 날짜들을 가만히 세어보고 있었죠. 붉은 동그라미는 꽤 오래전부터 아주 규칙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정은 씨의 시선은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커튼 아래로 보이는 미경 씨의 낡은 신발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정은 씨가 반찬을 가지러 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셀프 코너라고 적힌 곳에는 김치통과 단무지통이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은 씨가 한 발짝을 떼기도 전에 도윤 씨의 굵은 팔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치 통행금지 구역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단호한 동작이었죠. 앉아. 도윤 씨는 명령조로 짧게 말하며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런 거 함부로 가져다 먹는 거 아니야. 뚜껑 열려 있는 거 봐. 먼지가 얼마나 들어갔겠어? 당신은 위가 약해서 탈라면 나만 고생이야. 그냥 국수나 먹고 빨리 일어나자고. 정은 씨는 도윤 씨의 팔에 막혀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도윤 씨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팔을 거두고는 양복 소매를 탁탁 털어냈어요.
그는 자신이 정은 씨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했다고 믿는 눈치였지만 정작 정은 씨가 보려고 했던 건 반찬통 옆에 놓인 작은 약봉지 뭉치였어요. 계산대 구석, 먼지 쌓인 카드 단말기 옆에는 하얀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주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려던 미경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답니다. 도윤 씨가 정은 씨를 막아서며 했던 말, 더럽다는 그 단어가 좁은 홀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기 때문이죠. 미경 씨는 들고 있던 쟁반을 꽉 쥐었어요. 쟁반 위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챙그랑 소리를 냈지만 도윤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손수건을 꺼내 이미 닦은 테이블을 또다시 문지르기 시작했답니다. 어이 아줌마, 국수 불겠어. 빨리 좀 가져와요. 도윤 씨의 호통이 떨어지자 미경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녀가 내려놓는 국수 그릇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지만 도윤 씨와 정은 씨 그리고 미경 씨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국물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도윤 씨는 국수 그릇에 담긴 면발을 젓가락으로 두어 번 뒤적거리다 이내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국물 위로 뜬 쑥갓 하나가 그 충격에 그릇 가장자리로 밀려났죠. 그는 입안에 남은 멸치 비린내를 헹궈내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미간의 주름은 조금도 펴지지 않았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환풍기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이 도윤 씨와 정은 씨 그리고 주방에 서 있는 미경 씨 사이를 맴돌고 있었죠. 도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습관적으로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어요. 계산을 하고 빨리 이 눅눅한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안주머니 안쪽을 더듬던 그의 손동작이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매끄러운 가죽의 감촉이 느껴져야 할 곳에 텅 빈 안감만이 손끝에 닿았기 때문이죠. 도윤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반대편 주머니, 바지 뒷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끽끽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뱉었답니다. 없어. 도윤 씨가 짧게 내뱉었어요. 정은 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도윤 씨의 시선은 이미 주방 쪽에 꽂혀 있었죠.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성큼성큼 주방 입구로 걸어갔어요. 도윤 씨의 기억 속에서 아까 물컵을 내려놓을 때 미경 씨가 자신의 재킷 근처를 스치듯 지나갔던 장면이 왜곡되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국수 국물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어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경 씨가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았답니다. 고무장갑을 낀 그녀의 손에서 뚝뚝 비눗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어요. 제 지갑 어디다 뒀습니까? 도윤 씨는 질문이 아니라 추궁을 하고 있었어요. 미경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녀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으려 애쓰며 입을 달싹였지만 도윤 씨는 그녀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아까 물 가져오면서 슬쩍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이래서 내가 시장통은 질색이라니까. 남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아? 도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가게 밖을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창문 너머로 안을 기웃거렸어요. 정은 씨가 황급히 도윤 씨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도윤 씨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그의 자존심은 이미 사라진 지갑 그 이상의 것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어야 할 상황이 어긋난 것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내놔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도윤 씨는 급기야 미경 씨가 벗어놓은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미경 씨가 놀라 뒷걸음질 치며 그를 막아서려 하자 도윤 씨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챘답니다. 이거 나요. 미경 씨가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그 순간 도윤 씨의 소나기 힘에 밀려 미경 씨의 낡은 스웨터 소매가 팔꿈치까지 쑥 말려 올라갔죠. 그리고 형광등 불빛 아래 그동안 옷소매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어요. 손등에서 시작해 팔목 안쪽까지 붉고 울퉁불퉁하게 엉겨붙은 화상 자국이었죠. 마치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쓴 듯 살같이 녹아내렸다 굳은 흔적은 뱀이 다리를 튼 것처럼 끔찍하고도 선명했어요. 도윤 씨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은 흉터의 감촉은 딱딱하고 거칠었어요. 도윤 씨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벽에 붙은 달력을 보았죠. 화상 외과 오후 휴진이라고 적힌 붉은 글씨가 그의 눈을 찔렀어요.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려 미경 씨의 팔을 보았을 때 그 흉터의 모양이 기이할 정도로 낯익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30년 전 공장 화재 사고 때 기계를 지키려다 다쳤던 한 직원의 팔 그리고 그 직원이 퇴원하던 날 병원 도장이 찍힌 진단서를 들고 찾아와 밀린 월급을 사정하던 모습이 겹쳐졌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 놓을 수가 없었죠. 지금 이 손을 놓아버리면 자신이 쏟아부은 모욕과 폭언이 고스란히 자신의 수치심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히려 잡은 손목에 더 힘을 주며 자신의 오판을 덮으려는 듯 더 크게 소리쳤답니다. 이 팔 뭐야? 이거 보여주면서 동정심이라도 사보겠다는 거야? 수작 부리지 말고 지갑 내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뻔하지. 도윤 씨는 미경 씨를 거칠게 밀쳤어요. 미경 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쇠 젓가락과 숟가락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구는 요란한 소음이 가게를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허리를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감추는 데만 급급했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윤 씨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있었어요. 정은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도윤 씨의 등 뒤, 재킷 반대편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도윤 씨가 처음에 뒤지지 않았던 안경집을 넣어두는 바로 그 주머니였죠. 정은 씨는 알 수 있었어요. 지갑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윤 씨의 분노에 찬 등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도윤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방금 자신이 만진 그 흉터의 딱딱한 감촉이 지워지지 않고 손바닥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은 씨의 떨리는 손이 도윤 씨의 양복 안쪽, 그가 미처 확인하지 않았던 왼쪽 가슴 주머니를 향해 뻗어갔어요. 도윤 씨가 무어라 소리치려 입을 벌리는 순간 정은 씨의 손끝이 매끄러운 가죽 물체를 낚아채 밖으로 꺼내 들었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리는 그것은 도윤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짙은 갈색 악어 가죽 지갑이었어요. 도윤 씨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지갑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안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얌전히 꽂혀 있었던 거죠. 정은 씨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도윤 씨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도윤 씨가 비틀거렸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경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의 미닫이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어요. 밖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옆집 채소가게 주인 남자가 흙투성이 장화를 신은 채 성큼성큼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누가 여기서 행패를 부려? 채소가게 주인의 고함 소리에 도윤 씨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주인 남자는 바닥에 넘어진 미경 씨와 쏟아진 수저통, 그리고 도윤 씨의 손에 들린 지갑을 번갈아 보았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도윤 씨를 향해 삿대질을 했답니다. 당신 뭐야? 또 꼬투리 잡아서 돈 안 내고 가려는 수작이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도윤 씨는 처음으로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의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다가 바지 주머니 속으로 슬그머니 지갑을 숨기려 들었죠. 하지만 채소가게 주인은 그 비겁한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미경 씨의 안경을 집어들며 미경 씨의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 드러난 흉터를 가리켰어요. 이거 안 보여? 당신 눈에는 이게 징그러운 흉터로만 보이지?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 됐는데? 채소가게 주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산대 옆에 쌓여있던 낡은 종이 박스를 발로 찼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스가 옆으로 쓰러졌고 그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종이 뭉치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것은 돈다발이 아니었어요. 누렇게 변색되고 잉크가 바랜 수백 장의 영수증과 처방전 뭉치들이었죠. 종이들이 도윤 씨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눈처럼 흩뿌려졌어요. 도윤 씨는 무심코 발치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얇은 가멸지 위에 흐릿하게 찍힌 글씨. 1994년 11월 12일 세안병원 화상외과 청구 금액 345만 원. 도윤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1994년 11월. 그 날짜는 도윤 씨의 기억 속에 문신처럼 새겨진 날이었으니까요. 그가 관리하던 섬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 달이었죠. 도윤 씨는 홀린 듯 허리를 굽혀 또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수취인 김도윤 대표 내용 산재 처리 거부 통지서 반송. 종이 뭉치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사장님께라고 적힌 떨리는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도윤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도윤 씨가 들고 있는 종이를 낚아채며 소리쳤어요. 그때 공장 불났을 때 사장이고 간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뒷문으로 다 도망갔다며 이 아줌마가 끝까지 남아서 가스밸브 잠그다가 전신에 불이 붙었는데도 위로금 한 푼 안 주고 야반도 주한 놈들이 사람 새끼들이야? 도윤 씨의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채소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왜곡되어 들려왔죠. 그 사람은 끝까지 도망갔죠. 미경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바닥에 앉은 채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건조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다 타버리고 남은 재처럼 푸석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도윤 씨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도윤 씨 너머의 허공 혹은 30년 전의 불길 속을 보고 있는 듯 했답니다. 약속했거든요. 책임지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병원비가 밀려서 퇴원을 못하고 있을 때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가게를 엎어버릴 때도 언젠가는 오겠지. 설마 사람인데. 미경 씨는 덤덤하게 말을 이으며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천천히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등에 난 흉터가 영수증 종이와 닿을 때마다 도윤 씨의 심장이 덜컥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올 모양이더라고요. 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맴돌았죠. 그는 자신이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은퇴 임원이라고 믿어왔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사실은 누군가의 고름 짜낸 피고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의심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잃어버린 양심을 30년 동안이나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채소가게 주인도 정은 씨도 숨소리를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치이 이익 마이너스. 주방 안쪽 꺼지지 않은 가스불 위에서 튀김솥에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식당 안의 정막을 채웠어요. 3초, 4초, 5초. 기름 끓는 소리는 마치 타들어가는 심지 소리처럼 집요하게 도윤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미경 씨는 주워 담은 영수증 뭉치를 계산대 아래에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계산대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행주를 집어들었답니다. 그녀는 도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욕을 하지도 않았죠. 그저 잠시 손을 멈추고 도윤 씨의 얼굴을 아주 깊게 마치 잊지 않겠다는 듯이 한 번 응시하고는 다시 묵묵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도윤 씨의 뺨을 후려쳤답니다. 도윤 씨는 쥐고 있던 주먹을 펴지도 오므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채소가게 주인의 고함 소리에 시장통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어요. 왁자지껄하던 흥정소리, 오토바이 경적소리가 뚝 끊기고 열린 문틈으로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분식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도윤 씨의 등짝을 응시했어요. 그 시선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도윤 씨의 빳빳한 양복 재킷을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도윤 씨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헐떡거렸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도 아닌데 그는 자꾸만 셔츠깃을 잡아당기며 헛기침을 해댔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은 마치 부적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발을 때려 했지만 구두 밑창이 시멘트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리기라도 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보였어요. 경멸. 그것은 도윤 씨가 평생 남들에게 보내기만 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답니다. 다 들려요, 사장님. 정적을 깨고 채소가게 주인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처방전 하나를 줍더니 도윤 씨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종이 끝이 도윤 씨의 안경 아래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지 돈만 귀하고 여기서 국수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양반이 남의 목숨값은 빼먹고 도망가. 그러고도 두 다리 뻗고 잠이 옴디까? 도윤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성대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의 뇌가 작동을 멈춘 듯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저 손에 들린 지갑을 꽉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고급 가죽 지갑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덩거렸어요. 그것은 더 이상 성공의 증표가 아니라 그가 훔쳐 달아난 타인의 인생처럼 무겁고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미경 씨가 행주를 든 채 도윤 씨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도윤 씨가 서 있는 바로 앞까지 와서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답니다. 쓱쓱 젖은 행주가 낡은 테이블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도윤 씨에게 비키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 씨가 흘린 물자국, 도윤 씨가 문질러댄 기름때를 묵묵히 지워낼 뿐이었죠. 마치 도윤 씨라는 존재 자체를 이 공간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그녀의 손길은 건조하고 끈질겼답니다. 미경 씨의 무심한 행동은 도윤 씨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모욕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던 그 여직원은 이제 없었어요. 지금 그녀는 도윤 씨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고 있었죠. 도윤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답니다. 가시죠. 짧고 차가운 목소리가 도윤 씨의 귀를 때렸어요. 정은 씨였죠. 그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어요. 정은 씨의 눈빛은 더 이상 도윤 씨의 기분을 살피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국수값이었죠. 그리고 미경 씨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도윤 씨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도윤 씨는 다급하게 손을 뻗어 정은 씨를 잡으려 했어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저기 정은 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오해가. 하지만 정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도윤 씨의 초라함은 배가 되었죠. 드르륵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고 정은 씨의 뒷모습이 시장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분식집 안에는 이제 도윤 씨와 미경 씨 그리고 채소가게 주인만이 남았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팔짱을 낀 채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라는 뜻이었죠. 더 이상 손님 대접은 없다는 무언의 선고였어요.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주머니 입구에 지갑이 걸려 잘 들어가지 않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지갑을 쳐서 밀어 넣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옹색한지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도윤 씨는 도망치듯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하마터면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 미경 씨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충동, 혹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했답니다. 드르륵. 낡은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단호했죠. 도윤 씨는 시장 골목 한복판에 덩그러니 내쳐졌어요.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를 찌르는 시선들이 느껴졌고 앞에는 정은 씨가 사라진 텅 빈 골목만이 길게 뻗어 있었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어 안경집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의 소음이 다시 와하고 밀려들었지만 도윤 씨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야유처럼 들렸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30년 전 도망쳤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비겁한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만이 그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띠리릭.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적막한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도윤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집안의 공기는 아침에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것처럼 냉랭하고 건조했죠. 그는 벗어놓은 구두를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무겁게 주저앉았어요. 고급 가죽 소파가 푹 꺼지며 퓨욱하고 깊은 한숨 소리를 냈답니다. 도윤 씨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바지 주머니를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죠. 아까 시장통 바닥에서 주워온 30년 전에 그 영수증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서 유리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으로 몇 번이고 문질러 펴보려 했지만 이미 심하게 구겨진 종이는 자꾸만 다시 오그라들었답니다. 마치 도윤 씨의 일그러진 자존심처럼 다시는 빳빳했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안방에서 드르륵 하고 여행 가방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정은 씨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도윤 씨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외출복 차림 그대로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던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죠. 정은 씨는 소파에 앉아 있는 도윤 씨와 탁자 위에 구겨진 영수증을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아주 건조했어요. 그것은 실망을 넘어선 완전한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답니다. 도윤 씨는 입을 열어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정은 씨가 먼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쉬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정은 씨는 미련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고 도윤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잡지 못했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법정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단호하고 무거웠죠. 다시 거실에는 도윤 씨 혼자 남겨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하며 도윤 씨의 귓가를 맴돌았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청구 금액 345만 원. 30년 전 그가 외면했던 그 금액이 이제는 수십억, 수백억의 무게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다시 손을 뻗어 영수증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에 멈췄답니다. 차마 그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을 수도 그렇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도윤 씨는 어두워지는 거실에 앉아 오그라든 영수증이 펴지지 않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성벽이 사실은 펴지지 않는 이 종이 한 장보다도 얇고 보잘것없었다는 사실을 곱씹으면서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베란다 문이 덜컹거렸지만 도윤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침묵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답니다.